네, 계속해서 행정의 효과에 따른 구분을 보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효과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익처분이라고 해요. 수익처분. 불이익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이익을 이제 부담처분, 불이익처분이라고 해요. 불이익처분. 그 다음 이익과 불이익이 이제 같이 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중효과 또는 복효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복효적. 이익과 불이익이 같이 간다. 이중효과라는 거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복효는 다시 이익과 불이익이 한 사람한테 간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혼합효라고 그래. 이익과 불이익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 제3자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익과 불이익이 한 사람한테 간다. 예. 허가를 받고 자기가 세금 낸다. 허가 받으면 이익 가고 세금 내는 건 불이익이잖아요. 갑이란 사람 한 사람한테 가. 그 사람이 이익도 가고 불이익도 가고. 예. 그건 혼합효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제3자효라는 것은 이익과 불이익이 서로 달라. 예를 들면 연탄공장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 사람은 이익을 가지만 인근 주민은 피해를 입어요. 이거는 제3자효라고 그래요. 제3자효. 자,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 처분은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낸다, 허가를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 뭐 세금 내는 걸 면제받는다, 군대를 면제받는다, 예, 이런 것들은 수익 처분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수익 처분. 그러니까 수익 처분 대개 이제 수익이니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재량행위가 많고 부관도 붙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주는 걸 마음대로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 처리는 제한이 됩니다. 자,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수익적 행정행위 그랬죠. 법의 구속 정도에서는 나름대로 좀 부드럽다. 침해적인 행정에는 구속을 좀 강하게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부관 부분에서는 수익, 이익을 줄 때는 나름대로 부드럽다. 재량성이 강하니까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해, 불이익을 줄 때는 기속이니까 붙이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취소 처리 문제를 가봐요. 이익을 주는 수익 처분의 경우는 이익을 주는 것 다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침해, 불이익을 줄 때는 취소하면 즐거우니까 제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처분의 경우는 신뢰보 원칙상 무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무효권을 엄격하게 하자. 예, 이런 얘기다. 그 다음 침해, 불이익을 줄 때는 불이익을 무효시키면 좋은 거니까 요건을 좀 부드럽게 완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쟁송수단입니다. 이익을 주는 수익 처분의 경우는 거부 처분의 취소 심판, 또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은 없죠. 예, 의무이행 심판,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것이 있고요. 침해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으면서 반복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부담적 행정이 굉장히 불이익하다. 불이익 처분을 불이익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른 말로 부담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아니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법의 근거를 엄격히 잣대를 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거는 법에 따라서 기속행위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수익 처분을 취소하면 기분 나쁘지만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면 즐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익과 불이익의 효과가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아까 복효,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익과 불이익이 한 사람한테 같이 간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혼합효라고 그래요. 혼합효 행정행위. 혼합효 행정행위. 사업의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낸다. 그럼 뭐예요? 한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받고 갑이란 사람이 세금 내니까 이거는 혼합효 행정행위가 됩니다. 제3자효는 이익과 불이익이 서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연탄 공장 허가 같은 거, 원자력 발전소 허가 받는데 받은 사람은 이익하지만 인근 주민 난리 아니에요. 데모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복효적 행정의 경우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익과 불이익이 같이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관을 붙일 수 있냐 문제가 있는데 이때 이익과 불이익이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해를 어떻게 잘 조정하기 위해서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음식점을 내게 된다. 어떤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거기에 인근의 그 주민들이
시끄럽고 소음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방음벽을 뭐 어느 정도에서 설치하게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 아까 제3자요. 예, 제3자요. 예. 이익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피해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서로 다른 걸 뭐라고 그러죠? 제3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제3자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도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범받으면은 그 소송 그 허가 내준 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참가인 자격 여부에 있어서 거기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심 문제가 나와서 재심 문제, 그거 한번 봐봐요. 재심 문제요. 처분의 취소 판결에 의해서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처분의 취소 판결에 의해서 권리이익을 침범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잘못은 없는데 참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심. 그 다음에 제3자의 행정행위, 아까 연탄공장 허가가 났다, 그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익이 가고 인근 주민은 피해를 입는다. 그런 제3자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이익을 침범받은 사람, 인근 주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연탄공장 허가를 받았지만은 그거 좀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로서 그 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행위 대상 기준이에요. 대상.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인 처분이라고 그러죠. 사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대물 처분. 근데 사람, 사물이 다 필요해요. 그럴 때는 혼합적 처분.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혼합표라는 말하고 여기는 뭐예요? 혼합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다시 여기 혼합표는 이익과 불이익이 한 사람한테 같이 가는 것을 혼합표라고 그러고 혼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플러스 사물 그럴 때 등장하는 말이니까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행정행위의 대상 기준에서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어요. 대물. 대인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운전면 허가를 내준다. 그건 대인 처분이죠. 대물은 물건한테 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다. 건물 중원검사를 한다. 자동차 검사증을 교부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 혼합적 행정이 혼합적이라는 말은 적이죠. 그러니까 인적 물적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사무소에 등록. 부동산. 여러분,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중개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무소라는 물적시설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또 따야 되니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그 사람이 필요하고, 인적. 그 다음에 그 사무실 시설이 필요하니까,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이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적이라고 그래요. 혼합적. 예. 그런 거는 이제 전당포 영업허가, 전당포 아십니까? 전당포. 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금반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전당포에 가서 맡기고 돈을 꽂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자하고 갚고 이제 반지를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전당포, 이제 법적으로 질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전당포의 경우에도 전당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요건이 있고, 그럼 전당포 가면 이렇게 철창 비슷하게 돼 있죠. 그거 뭐예요? 그 시설 공간, 물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혼합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 기준입니다. 행정상의 확약.
확약. 확약은 말 그대로 행정상이니까 행정기관이 확실한 약속을 한다는 얘기죠. 약속. 근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확약이라고 해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장차 어떤 권력적 그리고 공법적인 행위를 한다.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확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은 바로 바꿔서 얘기하면 행정청을 구속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내인과 내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다가 학원을 하나 차린다. 그러면 그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을 하고 또는 세를 얻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 보증금 해가지고 매덕을 줬는데 거기다가 학원이 안 된다. 설립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소송하고 또 안 돌려준다 해서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물이나 그걸 사거나 그 건물을 사거나 또는 세를 얻는다는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부처 공무원한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허가를 내줄 거냐, 이런 인가를 내줄 거냐 이런 걸 미리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인가 내허가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정상 확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인가 내허가라든가 공무원의 임용을 내정하는 거, 공무원의 임용의 내정, 또 주민한테 개발 사업에 대한 약속, 또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사람한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무허가 영업을 일정 기간까지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이 행정상의 확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확약. 계속해서 그러면 행정상의 확약이라는 것도 행정상이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것도 행정행위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확약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 것이고 이거는 행정행위로까지는 이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행정청 자신을 구속하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행위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이고 단독적 공법행위다. 권력적이다. 국민보다 좀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적인 공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상 확약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행정행위는 국민을 구속하는 국민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판례 입장에서는 이건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행정상 확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행정상 확약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상의 확약은 나름대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와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런 확약이라는 약속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독일하고 달리 독일은 규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상 확약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행정상의 확약에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런 어떤 명문 규정이 없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이건 구두로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이런 걸 하겠다.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이전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것도 확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행정상의 확약이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는. 그럼 행정상 확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재량행위의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됐다. 그럴 때는 행정상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나온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속행위도 확약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확약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확약을 해줌으로써 돌아오는 이익, 예고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예고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약을 하면 어떤 요력이 있느냐. 확약을 하게 되면은 행정청을 구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구속이죠. 자기구속. 그래서 자기구속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확약이 무효일 때는 무효니까 원인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 확약이 단순 위반이다. 그럴 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 문제만 제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행정상의 확약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상태나 법적 상태가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변동이 있게 되면은 그 행정상 확약이라는 것은 별도로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상실하다고 보자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상 확약을 했지만은 사실 상태 또는 법적 상태의 변경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확약에 따른 그 행정기관의 자기구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문제입니다. 행정상 확약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선고로 심판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먼저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나 두 번째는 부작위,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잘못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한 거부 처분의 취소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불법의 경우는 국가비상법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되고 적법의 경우는 손실보상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행정행위, 가란 말은 포텐셜, 잠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행정행위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가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인데 어떤 법의 위반이 있다. 다시 말해 위반이 이제 정확하게 판결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기소했지만은 무죄 추정력이 발생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이제 직위해제를 시키죠. 뭐 국립대학 교수다. 무슨 강제추행죄다. 뭐 이런 걸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또는 수리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직위해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직위해제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행정행위라고 그래. 가행정행위.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행하는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처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행정행위. 그러면 가행정행위는 또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특수한 행정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고요. 가행정행위는 침해,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침해 행정에도 이거를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처분으로서 대체를 해서 신뢰보 원칙 같은 걸 주장을 못한다. 가니까 잠정적이니까 불가변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신뢰보 원칙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본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결정. 예비결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최종적인 행정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 단계에서 일부 심사에 대한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그런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그래서 골프장 건설 사업 계획을 한다. 그럴 때 골프장 건설을 하기 전에 시도가 사전에 승인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결정이라고 해요. 예비결정. 그럼 이것도 일종의 행정행위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음 부분허가 문제. 부분적으로 허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교육부 장관이 발전용 원자로 관계시설을 건설한다. 그럴 때 건설 허가를 하기 전에 거기 부지 있죠. 그 땅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부분허가라고 그래요. 부분허가. 부분허가의 경우도 행정의 성격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또 인정을 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박스로 정리를 제가 쭉 해봤습니다. 먼저 행정상의 확약이다. 확약. 예를 들면 대학 설립에 내인과 내허가라는 말 썼어요. 공무원의 임용의 내정이라든가 이런 건. 그리고 가행정이 가는 잠정적이다. 잠정적 구속력. 그렇습니다. 잠정세율에 의한 조세부가 후에 확정세율로 확정하는 거. 징계의결 요구 중에 직위해제, 대기발령시키는 거. 대기발령. 예비결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시도가 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한다. 이런 것들. 부분허가. 원자로 시설 건설허가 전에 부지에 대해서 사전 공사 승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행정상 확약은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약자지만 판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행정행위는 특수한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고 그랬고 예비결정은 행정행위로 본다고 그랬고 부분허가도 행정행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자동화 작용에 따른 행정행위입니다. 자동화 작용. 예,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신호등 신호기 상대할 거예요. 교통 신호기 예, 이런 거. 또 학교 배정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거다. 또 세금 문제, 공과금 문제라든가. 뭐 구청에서 운영하는 뭐 공공 주차장 가면은 뭐 저도 한번 강남 쪽에 갔다가 예, 주차료 이렇게 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죠. 예, 바로 그 기계가 예, 자동화 작용으로 돼가지고 누가하고 정말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주차료의 공공시설 사용료 결정 이런 것들은 행정 자동화 작용에 따른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유북이라든가 등등등 보호 뭐 등등 사용 그런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 자동화 작용에 따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과금 부과 결정이라든가 주차료, 교통신호기, 또 컴퓨터에 따라 학교 배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 기계가 사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기계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 결정에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하자를 가지고 무효나 취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행정쟁송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정행위의 유형을 개념 간단한 특질 내용을 약간 설명을 하고 유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법 총론 이교 교수입니다. 6주차 강의는 행정행위의 유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의 유형에서 먼저 개념부터 들어가 봅니다. 먼저 개념, 그리고 이제 특질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특질, 유형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행정행위는 뭘 갖다 행정행위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을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이제 법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 법 조문에서는 행정행위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다시 얘기하면 행정행위라는 말은 학문상의 용어라는 것이죠. 강학상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역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학문상, 강학상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대립법계 국가에서 이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영미법계 스타일에서는 공법, 사법을 구별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에서 이게 이제 성립이 잘 안 됐는데 20세기 이제 이후에 들어서는 행정 기능이 이제 굉장히 그 복지 이런 차원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립법계에서 등장을 했고 영미법계에서는 이제 근자에 20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행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왜 이것을 무슨 말인지 정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립의 필요성의 개념이죠.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이걸 행정행위라고 하면은 행정행위는 공정력, 무효가 아니면 일단은 유효한 걸로 추정이 된다.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이러한 특색이 또 인정이 됩니다. 또 이런 정립을 하게 되면은 또 행정소송 문제에 있어서 관할 법원이라든가 제소기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특례, 예외적인 특별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특질이 별도로 인정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정의 개념은 정립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행위 그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이 또 있습니다. 학설을 가봅니다. 먼저 최광희설. 자, 모든 것들을 다 행정행위로 보자는 것이죠. 행정기관의 행위를 다 행정행위로 보자. 두 번째는 광희설. 자,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로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협의설입니다. 협의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권력적 행위를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최협의설의 입장입니다. 최협의설.
사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최협의설. 최협의설에서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인 공법행위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이고 그리고 단독적인 그러한 공법행위다. 공법행위는 공법행위인데 권력적 앤드 단독적 공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적이라는 얘기는 비권력은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독적이고 공법행위다. 계약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법행위가 아니고 공법행위니까 사법행위 빠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최협의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니까 이 통설과 판례 입장인 최협의설에 따라서 행정의 개념은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가봅니다. 먼저 1번에 행정청이 하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근데 거기서 조심할 거는 공무수탁 사인의 문제인데요.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데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 공무수탁 사인의 행위도 위임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위임받은 한도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 행위도 들어간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두고요. 두 번째는 자, 국회가 법을 만든다,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라는 얘기잖아요.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다. 근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인 공법행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협의설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입법이라든가 또는 사법부가 하는 재판행위라든가 이런 해당이 물론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이 뽑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기관성이 있고, 근데 문제는 행정기관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주의할 것은 지방의회 의결, 이것도 행정행위로 포함시킨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 입장에서는 지방의회 의결도 행정행위로 포함시킨다.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방의회는 대표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행정기관의 성격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는 것. 세 번째,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사실행위, 조직 내부 행위는 X,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 권력 관계 내부의 구성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내부 구성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행위는 이것도 행정행위로 보자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 내부.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이고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력적인 행위 그리고 단독적인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위는 X입니다. 공법행위라고 그랬고요. 자, 권력적 단독적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이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의 의사가 대등하다는 게 중요해요. 의사의 등가성이 중요한데 여기는 권력적이라는 것은 뭐냐? 한쪽이 우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이 우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행위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합동행위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X가 되죠.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끝부분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말은 법조문에는 안 나오는데 한마디로 학문상 또는 강학상 용어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조문에서는 행정행위라는 말은 없지만은 법조문에서는 처분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처분. 이 처분이라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이 처분이란 말은 또 뭔 말이냐? 여기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처분이란 말이 있고 행정심판법의 처분이라는 말이 있고
행정소송법의 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먼저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심판법의 처분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 집행행위로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또는 그의 거부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 거부, 그 다음에 기타 행정작용이다.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처분이란 말은 또 뭐냐? 그건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뭐냐? 이거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의 법 집행으로 공권력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해놓고 등이라는 말이 뭐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도 거기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에 집어넣어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행정행위라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고 실정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 실정법에서는 처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처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물론 교수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최광인설, 광인설, 협의설, 최협의설이 있는데 우리의 통설과 판례 입장에서는 최협의설을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행위의 특질이죠. 여러분 일반 개인과는 달리 일반 개인과 개인과의 사이와는 달리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다라고 할 때 행정기관이 어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 생하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인 공급행위인 그런 행정행위의 경우는 거기에 특수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특수한 성격이 뭐냐 이거죠. 먼저 법에 적합해야 되겠다. 법 적합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유효한 걸로 추정을 받는 것을 공정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행동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중대한 위법이어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효한 걸로 추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유효한 걸로 추정을 받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그 행정기관의 행위가 뭐가 잘못됐다 하고 문제만 제기하면은 다 이것이 정지가 돼버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만 아니라면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걸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법률용어로 공정성이라고 그래요. 공정력.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공정력. 공정성이 있다. 예산적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발을 정자 쓰면 안 되죠. 계속해서 확정력이 있어. 확정력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기관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할 때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그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확정이 된다. 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된다는 것은 행정객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가변력을 우리가 실적 확정력이라고 그래요.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도 못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바뀌는 거는구나. 실적으로 못 바꾸는구나. 그게 뭐예요? 불가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성을 가봐요. 일정한 행정행위는 쟁송기간이 경과했거나 심급을 다 마쳤다. 1심, 2심, 3심에서 그 심급을 다 마쳤다. 그럴 경우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자, 처분청도 못 바꾼다. 행정기관 스스로도 못 바꾼다. 그걸 뭐라고 하죠? 불가변력이다. 합해서 확정성, 그다음 자력집행성, 강제력, 이런 것들이 자력집행성은 강제력, 제재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권리구제의 숙성, 권리구제를 할 때 특수한 성격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분이 돈을 갚기로 해놓고 갚지 않는다.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또 행정소송 제기, 그렇습니다. 또 그냥 개인 대 개인이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이건 행정기관 상대로 해서 문제가 되면은 행정상 손해배상, 적법에, 불법이 아니고 적법일 때는 보상, 손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국가가 도로를 만들어,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돼. 그럴 때는 우리가 손실 보상이라고 그래요. 손실 보상. 불법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면은 배상. 적법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당하면은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일반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사법하고 다르니까
권리구제가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봐요. 먼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해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해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은 뭘 갖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느냐? 어떤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행정심판, 심판을 누가 본다? 행정기관이 본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뭐냐? 심판을 누가 본다? 법원에 판사님이 본다는 거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것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에게 적법하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아까 여러분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침범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만드는 것도 적법이다. 그러면 적법하게 피해가 간다. 그럴 때는 보상해줘라. 보상. 왜 나한테만 특별한 인생을 강요하느냐. 보상해라. 그 보상을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법, 위법에 따라 피해를 주면은 뭐라고요? 배상. 그때는 배상.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유형을 가봅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유형을 가보면 이제 유형에서는 바로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유형의 문제를 가보면 이제 기준이 뭐냐? 유형에서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 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먼저 주체를 가지고 한번 봅니다. 주체. 국가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국가적 행정행위. 공공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럼 뭐예요? 공공단체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 주체가 된다.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의 행정행위. 여러분,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에는 공무를 수탁, 위임받았다는 얘기니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행위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률의 효과 발생 원인 기준이다. 법률 효과 발생. 거기는 법률의 이제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효과 발생. 효과 발생. 다시 하면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정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정 행정행위로 나눠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거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법률행정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요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시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사적 행위가 있고 명령적 행위는 다시 하명, 허가, 면제, 하명, 허가, 면제 것입니다. 하명 속에는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것입니다. 허가가 있어, 허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운전면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전면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고 내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게 했다가 면허 딴 사람한테만 당신 운전할 수 있었던 권리를 다시 돌려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돌로 회복시켜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제, 군대 면제, 조세 면제 이런 면제. 그다음에 형사적 행위는 뭐가 있는가?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누면은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해가지고 설권행위. 특허는 없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특허는 설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가는 보충행위예요. 대학교를 하나 세워. 건물 다 짓고 교수 뽑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인가를 교육부에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무효가 돼버리니까 인가를 받아야.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인가증이 날라와서 보충.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충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리. 예를 들어서 뭐 유류품 같은 것을 처리해서 대신 행여병자가 쓰러져 죽었다.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대신해서 돈으로 바꿔놓는다. 뭐 대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뭐냐?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을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정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을까?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고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을 합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투표함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의 표시라 이렇게 합니다. 공증을 해요. 공증.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갚기로 하고 뭐가 있다. 공증. 이거는 인식의 표시죠. 그 다음 통지가 있고 수리. 접수받는 거. 이의신청, 행정심판, 혼인신고, 수리. 인식 표시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률의 구속을 얼마만큼 받느냐. 법의 구속을 얼마만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나눠집니다. 법규에 구속되는 정도에 따라서 법의 구속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속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반대가 뭐예요? 재량행위. 그런데 그 재량행위 속에서 다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재량이 있다. 그럼 우리가 기속재량행위라고 해. 법만 위반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예요? 자유재량행위라고 해. 자유재량행위는 공익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공익재량행위라고 그래. 이런 짓은 왜 하느냐면은 이것도 기속행위고 이것도 기속재량도 법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범위 안에서 재량을 하는 것이니까. 기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하면은 위법 문제가 발생하고 위법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재량은 예를 들어서 통치행위, 우리 앞에서 통치행위 생각날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통치행위. 대통령의 행동이 고도의 정치성이 있고 국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럴 때는 이것은 법원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행위니까 자유재량은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구별의 필요성은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법규의 구속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먼저 기속행위가 옵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법 규정에서 나름대로 강력한 법 규정에 강력한 구속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기속행위를 위반하면은 그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법심사 대상이 당연히 된다는 얘기고. 다음 재량행위가 재량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량. 먼저 결정재량, 선택재량 나왔는데요. 경찰권을 발동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대규모 집회를 한다. 불법 집회를 한다. 그러면 경찰권이 발동할 건지를 먼저 경찰서장이 결정을 해야 돼. 그걸 결정재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발동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몇 명의 병력을 데리고 경찰관들을 가지고 어떤 또 나름대로 장비를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선택 문제가 또 남아요. 그래서 결정재량의 문제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재량의 문제가 있다. 한 명이 시위하는데 10명이 시위하는데 1000명이 간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한 마리에 참새가 앉아있는데 대포를 쏴서 참새를 잡는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재량 문제가 있어요. 기속재량 문제. 기속재량은 법률 규정에 구속을 받으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재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속재량은 법의 해석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량에 위반되는 행위는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자유재량은 아까 다른 말로 공익재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공익에 맞는지, 무엇이 한목적적인지 문제를 따지는 재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반하게 되면은 공익에 반하는 걸 부당의 문제라고 그래요. 법에 위반되면 위법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법이란 말은 위법과 같은 말로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게 쓰기도 하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법의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의 위반 플러스 일반인들이 볼 때 저건 잘못됐다. 그럴 때 위법이란 말을 써요. 자, 물론 그런데 교수들이 공법과 사법을 다 전반적으로 알고 쓰는 사람은 좀 정확히 쓰는 편이 있는 반면에, 공법이면 공법만 전공해서 공법만 쭉 한 사람, 사법이면 사법만 아는 사람은 또 요거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그 자유재량의 문제는 이제 공익의 문제, 무엇이 공익에 많으냐, 무엇이 공익이냐, 무엇이 한목적적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자유재량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자유재량, 공익에 위반되는 걸 부당이라고 그래요. 부당. 그래서 부당의 문제가 된다. 그 부당은 위법이 아니니까. 위법이 아니면은 이건 사법심사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행동이 동책이다. 그럼 동책이다. 이거는 자유재량의 문제니까. 이거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재량권이 일탈한다. 그럼 이거는 위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법심사대상이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문제는 재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위법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입니다. 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의 실익은 뭘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기속행위다. 그럼 기속행위는 법대로 재량이 없고 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를 지게 돼요. 재량행위는 부드럽게 나름대로 재량이 있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행정기관의 행동에 재량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객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권리로서 행사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이 아니고 재량권이 줄어들어서 재량권이 0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때는 의무가 돼버리니까 재량권용으로 수축의 경우에는 행정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니까 이쪽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속은 법에 나온 대로만 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자기 의사를 갖다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때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재량은 행정청이 재량권이 있으니까 이때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관이라는 것은 뭐냐? 꼬리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꼬리표. 주된 의사 표시에 따르는 꼬리표를 부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관에는 뭐가 있느냐? 조건, 기한, 부담, 처리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런 것들이 부관에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관 종된 의사 표시인 꼬리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처리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같은 것이 있어요. 부관. 그래서 조건부 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조건부 허가. 그래서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증. 법은 여러분 소송을 한다. 누가 분쟁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입증의 문제.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적법성의 입증을 행정기관이 입증해야 돼요. 기속행위. 행정기관이 법에 나온 대로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행정청의 입장에서. 그럼 행정청이 입증을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재량의 경우는 행정기관이 재량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럼 잘못됐다라고 할 때 재량이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객체, 국민 입장에서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국민이 그걸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라. 그걸 우리가 원고, 제기하는 사람 원고라고 그래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그래서 원고 입증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2는 또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을 보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에 관해서는 어떤 개념들이 있느냐. 얘기하면 먼저 요건, 그다음 효과, 판단 여지설, 그다음에 법 문헌, 법률 문장.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건 재량설, 요건을 보고 법에 나와 있는 그 요건이 뭐냐? 요건에 재량이 있느냐? 요건에 재량이 있느냐? 재량이 없느냐? 그 다음에 효과를 갖고 판단하자. 효과. 이익을 주느냐, 불이익을 주느냐. 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재량이 있고,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기속행위에 맞는 거 아니냐? 효과 재량설. 그 다음에, 판단의 여지가 있느냐? 판단 여지설. 바호프 교수의 판단 여지설, 올레 교수의 대체 가능성설이 있어요. 법문헌 기준설. 법조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보자. 뭐뭐 하야 한다. 그러면 기속이잖아, 기속.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뭐예요? 재량. 그래서 이런 그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건 재량설입니다. 요건 재량설. 요건을 가지고 보자. 그래서 법률 규정을 보면은 그 법률 규정에 그 요건에 애매한 말을 썼어요. 애매한 말을 다른 말로 불확정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법규의 요건 규정 면에선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불확정 개념 애매하다. 나름대로 알아서 재량성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재량성이 있도록 그렇게 불확정 개념을 썼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법심사재량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행정법규가 행정의 요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아무런 규정을 안 줬다는 말을 공백규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종국 목적만 두고 또는 불확정 개념을 두고 그럴 때는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건을 가지고 이제 요건에 한마디로 애매한 말을 써놨다. 불확정 개념을 썼다. 그럼 이건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요건 재량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건은 이거는 이제 법률 문제다. 따라서 이건 재량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요건에 불확정 개념을 쓰면 그걸 재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건은 재량 문제가 아니고 요건은 법적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재량 문제로 잘못 봤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과 재량설이에요. 효과가 뭐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런 효과를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죠. 효과. 여기에서는 효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 재량과 그 다음에 선택 재량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효과는 우리가 행정기관에 하는 행동의 효과를 보면 어때요?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익을 주는 걸 수익 처분, 수익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불이익을 주는 걸 불이익 주면 우리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부담이다 말이에요. 부담 행위, 부담적 처분, 침해, 이익과 침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줄 때는 재량이지만 부담 주면은 재량하면 안 되겠죠. 기속, 법의 구속을 강력히 받자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기관의 행동이 이익만 주고 불이익만 주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익과 불이익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영역도 법 규정에 보면은 재량행위로 규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여지설, 판단의 여지가 있다. 그죠? 판단의 여지가 있다. 재량이 있다는 거죠. 판단의 여지가 있다. 요건 규정이 불확정 개념으로 정해진 경우에 그 불확정 개념은 재량 개념이 아니고 법 개념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은 행정의 복잡 다기성에 대응하는 행정의 전문 기술성, 종국적 책임성을 존중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건 규정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재량이다. 그건 요건 재량설이었고 여기는 요건 규정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건 재량이라고 보면은 요건 재량설인데 재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건 규정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념의 문제로 보고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문성, 행정의 전문성, 그 다음에 전국적인 책임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안에서는 사법심사 대상은 되긴 되지만 제한을 당하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판단 여지설의 입장이죠. 바우프 교수가 주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우프 교수는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전국적인 것으로 존중이 되고 그러한 그 범위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라는 것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제한을 받으면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레 교수는 그보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갔습니다. 울레 교수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전문성 기술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규범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불확정 개념을 경험적 개념하고 규범적 개념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 주간이다, 야간이다 그런 경험적 개념에 속하고 공익이다. 그럼 공익 같은 경우는 이게 규범적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 같은 규범적 개념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법원보다도. 그래서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뭐 한다? 네, 그렇죠. 대체한다. 대신한다는 거, 대신한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 가능성설이라고 그래요. 대체 가능성설. 그러나 물론 비판한 사람도 있죠. 경험적 개념이란 말과 규범적 개념이란 말은 무슨 애매한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당히 매력적인 견해이긴 해요. 지금 바우프 교수의 판단 여지설의 문제, 울레 교수는 거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대체 가능성,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 대체 가능성설을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 울레 교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불확정 개념이라는 말하고 판단 여지란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기다가 주의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불확정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말이 좀 애매한 말인데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어떤 사법심사 대상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뭔가 행정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영역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을 사법부가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판단 여지설. 판단 여지설.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 여지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여지 이론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의 한계를 제대로 지켰는가의 문제를 갖고 사법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법심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러한 학설들이 있다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가봅니다. 그래서 그 바우프의 판단 여지설의 개념, 그다음 울레 교수의 대체 가능성설의 개념, 대체 가능, 뭘 대체를 한다?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설의 말도 요 양자는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더 울레 교수가 조금 진도를 나간 얘기예요. 이게 그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판단 여지라고 하는 여지설 속에다가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바우프의 판단 여지설, 울레 교수의 대체 가능성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교수에 따라서는요. 그걸 여러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인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고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불확정 개념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 한번 그 교환을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든가 유급, 학생을 유급한다 그러면 유급 결정이라든가 학생의 그 성적이죠, 성적. 뭐 A+, 뭐 B0 이런 성적의 문제라든가 공무원이 근무의 근무 평정이라든가 또 국가 고시의 답안 채점이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술작품의 평가 문제라든가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결정이라든가
영화의 공연이 이걸 적합한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있죠. 예. 청소년한테 유해한 것인지 그 책이 말이죠. 이런 거 결정한다라든가 또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의약품 허가 결정의 문제라든가 문화재로 인정할 건지 그 판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과의 구별 문제. 자, 판단 여지라는 말하고 재량이란 말을 구별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판례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별을 이제 부정하는 입장이죠. 판례가 부정하는 입장이고, 물론 이제 판례가 부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다수설이 구별을 이제 긍정하는 입장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긍정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계 문제예요.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무조건 사법심사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좋아요. 제한된다. 그런데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판단기관인 합의제 행정기관에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든가 행정청의 결정이 정확한 사실관계 기초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경우라든가 또 무관한 자의가 개입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판단 여지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판단 여지 쪽으로 볼 것인지 또 판단 여지가 아닌 사법심사 쪽으로 볼 것인지 이 나름대로 매진을 한계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유의점을 가보겠습니다. 그 유의점에 대해서는 요건 규정은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론 문제, 또 효과 규정의 결정 문제, 선택 재량의 문제,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좀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번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통설과 판례 입장이죠. 요게 이제 법문은 기준설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은 법문은 기준설, 법문은 법의 그 문장에서 나와 있는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법 문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을 갖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법률 규정에 보면은 뭐뭐 하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하야 한다, 뭐예?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법률 규정에 보니까 뭐뭐 할 수 있다, 뭐예? 재량이나 재량. 이때는 뭐예? 재량행위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재량행위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문제인데 사법심사 문제에서는 아까 기속행위는 아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고 재량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속재량은 대상이 되고 자유재량은 X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고 그러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일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용 일탈의 경우는 대상이 된다. 그 남용 일탈의 문제는 어느 때 또 등장하느냐? 그 논거는 뭐냐? 그럴 때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든가 평등원칙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반을 또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량권의 한계 문제. 참고사를 가보겠어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부당, 공익에 반한다, 뭐 부당 문제. 이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남용 그러면은 남용의 경우는 이건 이제 취소 대상이 된다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한계에서 첫 번째는 일탈과 유월에서 유월 외적 한계 또는 법규상 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영업 점포가 법을 위반해서 6개월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1년간 만약에 영업 정지를 했다. 이게 벗어난 거죠.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탈, 유월 그렇습니다. 그다음 재량권의 남용은 이제 위법 문제가 되게 돼. 남용은 뭐가 된다? 위법 문제가 되게 돼. 남용.
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기일부, 금주원칙 뭐 등등 위반. 그 다음에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행사.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누가 할 것인가. 원래 법에서는 입증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자가 입증을 해요. 형사소송에서는 누가 합니까?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구예요? 검사죠.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주장을 하죠. 여기서는 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재량행위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재량행위다. 그럼 재량행위가 있으면 행정청이 제멋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따라서 거기 재량행위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량행위의 통제. 재량행위의 통제. 컨트롤이 필요하다. 컨트롤, 통제. 먼저 입법적 통제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면서 그 법 조문에다가 애매한 말을 계속 써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다 구체적이면서 뭔가 정확하게 확정적이면서 개념이 다의적이 아니고 이르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 명쾌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또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어떤 그 출석 요구라든가 등등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 행정통제, 행정기관도 통제할 수 있다. 상급청이 하급청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서 통제할 수 있다. 훈령을 띄운다. 훈령권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취소, 정지라든가 등등. 그 다음 행정절차법적으로도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어떤 통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청회를 연다라든가 공청회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다 모이는 걸 공청회라고 그래요. 청문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는 걸 청문이라고 그래요. 청문은 들을 청자, 들을 문자. 듣는 걸 얘기하는데 이해관계 있느냐?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다 나와라. 공청회. 이해관계 있으면 청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 그 처리 기간을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 같은 것이 있으면 기준도 미리 좀 알려주고 말이죠. 의견도 미리 내라고 그러고 말이죠. 뭐 이런 절차적으로 이제 통제를 만드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에서는 위법하고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권리를, 이익을 침해받은 것을 살려주는, 구제해주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일종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아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니까 행정기관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 똑바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장악 때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통제 성격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거니까 행정통제라는 것이고 법원이 하는 통제는 사법부 통제죠. 그래서 단순한 재량 위반 부당이다. 그러면은 이건 위법이 아니니까 부당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재량권이 일탈하고 재량권이 또 남용을 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사법심사 위법의 문제니까 사법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이번에는 재량은 재량이지만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다. 이렇게 되면은 재량이 줄어가지고 재량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럼 재량이 0이 돼버리면 의무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기속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것도 사법심사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량이 아니고 국민 행정객체인 국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권리가 돼가지고 행정개입 청구권의 발생 무하자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권리로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하는 것이 추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문제죠.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다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범되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행정청에 위법한 재량권 행사 이거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과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권에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기본권 침범받았다. 그러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행정행위를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력 필요 없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일방적 행정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신청을 한다든가, 뭐,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쌍방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쌍방적 행정임. 쌍방적 행정임. 상대방의 신청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쌍방적 행정임.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무조건 다 공무원이 된 겁니까? X거든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나 공무원 안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하겠다고 동의해야지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 행정인 것이죠. 허가를 내준다. 그럼 허가를 신청을 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기준에 맞으면은. 그러니까 신청이 있고 내주는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쌍방적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방의 수령의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수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령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 수령이 필요 없다. 할 때는 이제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이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데 그 사람이 수령이 꼭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한테 도달이 된다. 도달. 꼭 그 사람이 받아봐야 된다가 아니라. 그 집 메일 박스에 들어가면은 도달이 된다. 그러니까 도달해야지 요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행위 형식을 요하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느냐, 유언이다. 그죠? 뭐 이런 거. 혼인신고다. 혼인신고를 해야죠. 신고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 요식행위라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것을 불요식행위. 서면으로만 해서 이런 양식으로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무효다. 그런 건 뭐라고 하죠? 요식행위. 그렇지 않은 걸 뭐예요? 불요식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현재의 상태에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 변경을 초래하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법률 상태의 적정인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다. 현재 허가 없다고 허가를 냈으니까, 변동이 있으니까, 이거는 적극적 행정이라고 그러죠. 적극적 행정이. 그런데, 소극적 행정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걸 말해. 변동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극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주면 변동이 있으니까 적적이 되죠.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를 거부했어요. 그럼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그럴 때는 소극적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효과를 가지고 볼 때 이익을 준다. 뭐라고요? 수익적 행정이 수익 처분이라고 그래.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 처분. 불이익하면 부담스럽구나. 부담 처분이라고 그래. 거기 효과 성격에 따른 구분은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